안녕하세요. 예비역 육군소장 김효수 박사입니다. 오늘도 국난을 극복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무술년 8월이 시작되면서 명나라의 진인제독과 연합함대를 편성하여 해상에 출현하는 왜군들을 공격하면서 그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8월 18일에는 전쟁의 원흉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에 나가 있는 그의 부하들에게 철수하라는 유언을 남기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일본은 5명의 대로들이 권력을 이양받았으며 대로들의 명령을 받은 도쿠나가 등이 9월 28일에는 부산포까지 와서 조선에서 전쟁 중에 있는 왜군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철수 명령을 받은 왜군들은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병력을 울산, 부산, 사천, 순천 지역으로 직결시키면서 그들의 철수를 비밀리에 하기 위해 일부러 성을 쌓는 등의 기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조선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왜군들이 철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군들이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순신 장군은 왜군을 그냥 일본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진인제독과 합의를 거쳐 연합함대를 구성하고 철수하려는 왜군들을 경멸하기 위해 9월 15일에는 고건도에서 출전을 합니다. 본영의 모든 시설은 고건도에 그냥 그대로 두고 전선을 이끌고 출발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순신의 연합함대는 고흥의 나로도에서 밤을 새고 방답을 지나 19일에는 정들었던 전라자수영에 도착합니다. 전라자수영에 도착한 이순신 장군은 왜적들에게 분탕질 당한 자수영의 참혹한 현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라자수영을 출발한 연합함대는 20일에 유도에 도착합니다. 왜교에 머무르고 있는 고니시 군대를 경멸하기 위해 유도에 온 것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진인제독이 유도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명나라 유정장군도 1만 5천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왜교 북방에서 고니시가 주둔하고 있는 왜교성으로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진인제독은 연합함대를 지휘하여 왜교성 바로 앞에 있는 장도까지 진출을 합니다. 고니시의 군사들은 육상과 해상으로부터 양면 공격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0월 1일 진인제독이 유정장군을 찾아가 군사에 대한 논의를 했고 2일부터 왜교성을 공격하는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4일에는 조명연합수군은 빗발 같은 적탄을 무릅쓰면서 고니시가 있는 왜성 60보 앞까지 진격했으나 웬일인지 육상에서 공격하게 되어 있던 유정장군의 군대는 공격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조수가 밀려나기 시작하자 우리 수군은 부득이 퇴각할 수밖에 없었고 명나라 수군들은 머뭇거리고 있다가 얕은 바다에 전선이 얹혀 왜군들에게 포위를 당해 전선이 불타고 전사자도 다수 발생합니다. 수륙 양면 공격을 실시했던 작전이었지만 육상에서 공격하던 명나라 유정장군의 군대가 공격을 멈추고 일시 철수 작전을 실시함으로써 이순신의 함대는 이 전투에서 크게 전가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왜군들을 섬멸하지 못한 채 10월 9일에는 유도를 출발하여 12일에는 다시 고검도에 도착합니다. 해상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을 때 뒤늦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과 왜군이 철수한다는 소식을 접한 조정에서는 명나라 지휘관들에게 왜군을 섬멸할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요청했으며 명나라 지휘관들도 이에 순응하여 11월부터는 재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1월 8일에 이순신 장군은 외교성에 있는 고니시의 군사들이 10일 사이에 탈출한다는 소식을 진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순신 장군은 왜군을 경멸하려면 조금이라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11월 9일에 진인제독과 함께 고금로를 출발하여 11일에는 유도에 도착합니다. 때를 같이하여 육상에서도 유정이 지휘하는 명나라 군대와 조선의 군사들이 외교선까지 진격함으로써 그동안에 연락을 유지해오던 외교와 사천 간의 연락로가 가로막히게 되었으며 외교에 머무르고 있던 고니시 군사들은 고립무원의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고니시는 이때부터 어떻게 하면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 하는 것만을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고니시는 의정장군과 진인제독에게 말, 대지, 창, 칼 등의 뇌물을 바치면서 본국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뇌물을 받은 유정과 진인은 왜군들이 탈출할 길을 열어주려는 생각으로 이순신 장군에게 화친을 허락해 주는 것이 어떠하겠느냐고 제의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원수를 그냥 놓아보낼 수 없다고 하면서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길을 열어주면 안 된다는 이순신 장군과 길을 열어주자는 진인제독과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을 때 진인제독이 이순신을 찾아와서 자신은 남의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매적을 경멸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진인제독의 의도를 간파합니다. 진인제독은 고니시에게 길을 열어주고 남해에 있는 우리 피난민들을 잡아 자신의 정가로 포장하기 위해 남해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이순신 장군은 알아차립니다. 이순신 장군은 진인에게 남해에 있는 사람은 모두 적에게 잡혀간 우리 백성이며 왜군은 아니라고 하면서 진인의 출전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이순신의 반대로 진인은 남해 지역으로의 출전을 포기합니다. 고니시는 다시 진인에게 사람을 보내 본국에 돌아갈 것을 다른 진영과 약속할 수 있도록 통신선 한 척만을 내보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진인은 고니시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도 못하고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허락을 합니다. 고니시의 명령을 받고 중대한 작전 임무를 지닌 통신선 한 척이 진인제독의 진영을 지나 쉽게 남해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이순신 장군은 왜군의 통신선이 탈출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그날 오후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순신 장군은 군간 송일이과 해남 행감 유행 등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아 앞으로의 작전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논의 과정에서 해남 행감 유행은 적이 구원병을 불러들여 우리와 싸우게 해두고 그 틈을 이용하여 빠져나갈 계획을 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구원병을 급히 물리치면 돌아가는 길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렇다고 대답을 하면서 반드시 적의 후원군이 곧 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있다가는 앞뒤로 적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미리 바다로 나가서 전투를 결행하는 것만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노량태에서 왜군을 경멸할 계획을 확정하고 진인에게도 사태의 위험성을 알립니다. 진인도 그때서야 자신이 잘못했음을 알고 이순신 장군의 계획대로
작전에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한편 이순신이 노량대에서 작전을 논의하고 있을 무렵인 11월 17일 저녁에 권씨의 진지에서 횃불을 올리고 있었으며, 이어서 남해 등지에 있는 왜군들도 횃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통신선의 탈출로 사천밑 곤양에 있는 왜군들이 응전을 한다는 신호였으며, 다음 날인 18일 저녁에는 노량에 집결한 왜군들이 다시금 횃불 신호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500여 척의 왜선들이 노량에 집결했으며, 노량과 외교의 중간 지점에 있는 이순신과 진인의 연합 함대를 공격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군들의 작전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던 이순신 장군은 어둠이 짙어진 저녁 10시경 외교의 해상봉선을 풀고 유도를 출발하여 노량을 향해 진군합니다. 기습 공격을 하기 위해 노를 젓는 노군들의 입에 방아쇠를 물리고 북도 눕혀놓고 조용히 진군을 합니다. 진인도 그의 수군을 거느리고 이순신을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19일 새벽 2시경 이순신과 진인제독이 거느린 함대는 노량에 이르렀습니다. 이순신은 전 함대를 좌우로 나누어 같이 공격할 태세를 취하고 주위의 섬에는 복병을 배치한 후에 일제히 공격을 개시합니다. 포성과 폭소리는 고요한 밤을 깨웠으며, 기습을 당한 왜선들은 당황하여 흩어지다가 결사적인 저항과 반격을 시도합니다. 조명연합수군의 맹렬한 공격은 계속되었으며, 이순신 장군의 지휘하에 격파된 왜선의 수만도 200여 척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왜군들은 패전의 빛이 짙어지자 간음포 앞을 벗어나 남쪽으로 도망칠 기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도망치는 왜적들을 경멸하기 위해 스스로 앞장서서 달아나는 왜적의 뒤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친히 북채를 들고 북을 두들기며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어디서인지 적의 탄환이 이순신 장군의 연편 겨드랑이를 관통하고 나갔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급히 방패로 앞을 가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탄환을 맞은 이순신 장군을 좌우에서 부축하여 선실 안으로 옮깁니다. 이순신 장군은 숨을 거두면서 지금 싸움이 한창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는 유언을 남기면서 순국합니다. 숨을 거두는 이순신 장군의 곁에는 맏아들 해와 조카 완이 지켜봅니다. 이날이 무술년 11월 19일 이른 아침이었으며, 이순신 장군은 54세의 나이로 생을 끝마친 것이었습니다. 바닷물은 왜군들의 피로 물들었으며, 노량에서 조명연합군이 왜군들과 격전을 벌이고 있을 때 권희씨는 그 틈을 이용하여 묘도 서쪽 해협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으며, 노량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던 50여 척의 전사는 패전의 서러움을 안고 뿔뿔이 일본 쪽으로 달아남으로써 7년에 걸친 전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싸움이 끝나자 진인제독은 이순신의 대장선으로 와서 이순신 장군을 찾습니다. 조카와는 통곡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순국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이순신 장군의 순국 소식을 들은 진인제독은 공은 죽은 뒤에도 나를 구원해 주었구려 통탄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이날 전투에서 가리포 첨사 이영남, 나간군수 방덕용, 흥량행감 고덕장 등 10여 명의 장수가 적탄에 맞아 전사했으며, 해남행감 유영, 공간 송일입 등도 적탄에 맞아 크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덕형이 선조에게 올린 장계를 보면 적선 200여 척이 매몰되고 사상자는 수천 명이었으며 시체와 깨어진 전선 조각들과 무기와 의복들이 바다에 널려 있었고 바닷물은 피로 물들었다고 했습니다.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증언하는 장계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출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조명연합군의 진영에서 모두 통곡을 하니 그 소리가 바다를 진동시켰다는 기록이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영군은 남해 노량에서 고금도 본영을 거쳐 다음에 2월 11일에 아산의 금산성 밑에 장사하였다가 다시 16년 후에 지금의 을아산 아래로 천장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선과 악, 정의와 불의, 희와 비, 사랑과 배신을 분별하지 못하는 모순 속의 혼란한 사회에서 한 인간으로서 실행할 수 있는 공명정대를 생활신조로 삼아 온갖 모략과 슬픔을 물리치고 인간으로서 또한 군인으로서 조금도 흠잡을 곳이 없는 위대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신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의 시대상황이 임진왜란 당시의 시대상황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순신 장군의 생활신조를 교훈삼아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으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기 바랍니다. 당신께서는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기회는 평등해야 하고 가정은 공정해야 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나라는 당신께서 외쳤던 기회는 평등하고 가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을 해임하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국구 동석관장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전술 핵무기를 우리 땅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일 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다음 세대에 넘기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 민초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국난을 극복한 리더십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국난을 극복한 리더십 방송은 이번 방송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그동안 격려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